반갑습니다. 어디 할 차례인가요? 몇 페이지? 자, 몇 페이지 할 차례요? 200? 몇 페이지? 98. 이제 오늘 경매 공매 부분 들어갑니다. 뭐 저번에 특강 때도 잠깐 들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매 공매는 저는 항상 경매 공매 할 때마다 한 4문제에서 5문제 나온다 그럽니다. 왜 4문제 5문제냐? 중개실무에서 2문제 나와요. 오늘 배울 거. 근데 어디서도 나오는 거? 민법에서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4문제 5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경매 부분을 일단은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보는데, 자, 일단 요약집부터 먼저, 요약집 정리를 잠깐 일단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부분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적응이, 경매 부분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쉽게 느껴지는데, 경매 부분은 적응 안 된 분들은 거의 포기해요. 그래서 뭐 오늘도 많이 안 오셨네. 그래 놓고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경매 부분만 나왔다 그러면 정말 모르겠다 그러죠, 왜? 그래서 일단 경매 부분은 수업만 잘 들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죠. 일단 경매가, 자, 요약집 138페이지를 보죠. 일단 경매는 무슨 경우에 무슨 경우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로 나눠진다 그랬죠. 강제경매는 뭐에 의한 경매라고 했어요? 집행권한. 자, 강제 집행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가 집행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집행권한은 확정된 판결문이라든가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든가 가집행 선고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집행권한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권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이제 강제경매다. 자, 임의경매는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진행된다면 이거는 임의경매에 해당된다고 했죠. 이게 경매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나, 자, 그럼 이제 공매는요. 2가지로 나눠지죠. 자, 공매는 비호명 부동산 공매와 그 다음에 또 압류 부동산 공매로 나눠진다. 자, 그러면 비호명 부동산 공매는 어떻게 돼요? 권리 분석이 쉽다 그랬죠. 왜 권리 분석이 쉽다 그랬어요? 1차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넘는다? 경매 절차를 거쳐서 넘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리 분석이 쉽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도 책임이 자산관리공사에 있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명도 책임을 지게 되고, 그다음에 할부 구입이 가능하다. 그 특징 중 하나가 할부 구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중도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대금을 전에 납부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찰시 저감률이 몇 프로 정도 된다 그랬어요? 10% 정도 된다. 자, 비호명 부동산은 또 여러분들 특징 중에 하나. 자, 토지 거래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비호명 부동산. 자, 밑에다 하나 적어두세요.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받습니다. 다만 몇 회 이상 유찰 시 안 받는다? 몇 회 이상 유찰 시? 3회죠, 3회. 자, 다시 한번. 비호명 부동산은 토지 거래 허가를 일단 원칙 받습니다. 받는데 일단은 예외적으로 안 받는 경우가 있다. 몇 회 이상 유찰? 3회 이상 유찰. 자, 그것이 하나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죠. 자, 압류부동산 공매는 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이제 압류부동산 공매다. 자, 이거는 권리 분석이 까다롭다 그랬죠. 경매 절차와 비슷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명도 책임 매수자 있고요. 경매랑 비슷해야 다. 근데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그다음 유찰시 저감률이 이제 10% 정도 된다. 자, 이거는 압류부동산 공매는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압류부동산 공매는 토지거래 안 받는다 그랬죠. 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압류부동산. 이거는 자, 국세징수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국가나 지자체 하면 공법상 제한 규정이 거의 면제되죠. 자, 이거는 토지거래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선매수 신고 제도가 있었죠. 공유장 우선매수 신고 제도, 공유 지분이 경매가 들어왔을 때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우선매수 신고 권한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선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어떤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한다 그랬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가격으로.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어떻게 된다? 누구한테 먼저 판다 그랬어요? 공유자에게 먼저 판다 그랬죠. 공유자에게 먼저 팔고 최고가는 뭘로 떨어진다?
차순위 매수 신고로 본다 그랬죠? 이때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어떻게 한다? 포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요거와 비슷한 것이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제도였죠.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주택 부도 났을 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싸는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속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주의와 인수주의. 자, 소재주의와 인수주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걸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자, 소재주의는 뭐라 했어요? 소재주의란 이거는 뭐다? 매각 후에 권리가 어떻게 된다?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인수주의는 뭐다? 매각 후에 권리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어떻게 한다? 인수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소재주의는 어떻게 된다? 소재, 즉 없어진다 그랬죠. 이거는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예, 대항할 수 없는 권리다. 자, 인수주의는 어떻게 돼요? 매수인 인수되니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배당 받는다 못 받는가 따지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자, 이건 배당 받을 수 없다, 배당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자, 배당 여부 갖고 아니라 그랬죠. 지금 배당을 다 받습니다 얘네들은. 그런데 대신 후순위여서 못 받을 때, 배당을 다 못 받았을 때, 돈을 못 받았을 때부터 따진다 그랬죠. 다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소재나 인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다 못 받았을 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 매수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냐가 따지는 게 이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못 받은 부분에서 달라고 할 수 없다면 뭐가 되는 거?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소재되는 권리고. 자, 달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인수되는 권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권리를, 자, 소재 인수되는 권리를 구분하는 걸 뭐라 그런다?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랬죠.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뭐 있었어요? 저당권, 그 다음에 또 압류 이렇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담보, 가등기 이런 게 있었죠.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담보, 가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다. 자, 그러면 이런 권리들 중에서 뭐가 말소 기준 권리 된다? 이런 권리 중에서 가장 앞선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제가 아마 이런 예를 들었을 거예요. 대항력 갖추고 그다음에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 맨 앞에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있고, 그 다음에 또 담보가등기 있고,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가 있는, 자, 이런 임차인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뭐였다 그랬어요? 저당권과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고, 그 중에서 뭐가 말소기준 권리다? 예,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다. 자, 그런데 이제 경매 분석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배워놓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말소 기준을 찾아요. 고가는 잘 찾습니다. 맨 앞에 있는 요걸 찾아요. 그래 놓고 뒤에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소 기준으로 찾을 때는요, 항상 두 번째나 세 번째 권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나중에 이게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대입변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저당권일 경우는 여기 현재 실제 피담 채무의 제로인 경우는 권리가 경매에서는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권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나 세 번째 권리까지도 염두에 두고 권리 분석을 나중에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말소기준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밑에 것은 모두 소멸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후의 것은 어떻게 된다? 자, 대항력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 매수인에게. 다만,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죠? 배당 순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맨 꼴찌죠? 그러나 얘는 배당 못 받더라도 어떻게 된다?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또 배당 요구를 하면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 배당 요구했을 때, 다 못 받았을 때, 못 받은 부분에서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구분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저당권, 금방 얘기했듯이 소액일 때는 뭘 염두에 두라 그랬어요? 대의, 변제 염두에 두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근저당일 경우에는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 전혀 없을 때는 이 권리가 아예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요 권리자들이 경매에 직접 참가할 수 있죠? 참가해가지고, 낙찰받으면 줄 돈과 받을 돈이 있겠죠? 그걸 까는 걸 뭐라 그래요? 채권 상계라 그랬죠? 채권 상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권리 분석에서 들어갑니다. 자, 이건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는요, 배당 요구했다면
배당이고 종기가 지난 뒤를 처리할 수 없다. 왜냐? 인수되는 부담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수되는 부담이 바뀔 경우는 배당 요구를 처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자,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뭐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항상 인수된다. 자, 유치권과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 있죠. 그다음에 또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 그랬죠. 그다음에 전세권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권리 분석을 기본적으로 일단 해두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자와 배당 순위 보면, 자,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자, 재매가 있어서 전에 매수자 참가할 수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참가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집행법을 구성하는 법관, 담임사무관, 입찰부동산평가관, 감정인, 친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몇 년 지나지 않은 자, 요거 꼭 기억해 놓으라 했어요. 몇 년이에요? 네, 2년 경과되지 않은 자 있었습니다. 자, 그거 주의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배당 순위에서 보면 영순위가 뭐야? 경매 비용이죠. 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피. 이걸 굳이 순위를 경매 비용이 앞서고 필요비 유피를 뒤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같은 순위로 많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자, 1순위가 주택상가, 임차인 있죠? 소액임차인, 최우선배자 받을 사람들, 그 다음에 최종 3월분과 3년분에 대한, 자,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배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당해세가 있고요. 자, 목적물에 부과된, 그 다음에 이제 3순위하고 6순위를 잘 보세요. 3순위, 6순위를 보면, 3순위는 어떻게 돼요? 법정기리, 담보물권,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앞선 국세지방세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담보물권 앞서니까 이제 당연히 국세지방세가 먼저 빠져나간다 치고요. 자, 그리고 이제 4순위가 이제 담보물권, 확정일자, 배당순위고, 그 다음에 자, 5순위가 이렇게 따진다면 이제 법정기리, 담보물권, 뒤인 이렇게 내야 되는데 뭐가 사이에 껴들어왔어요? 임금채권 있죠? 일반 임금채권이 그 사이에 껴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월분, 3년분 빼고 나머지 임금채권 있죠? 그게 있다면 거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6순위에 법정기리, 담보물권 확정일자보다 늦은 국세지방세가 그 뒤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7순위 각종 공과금, 뭐 공간법률 이런 것들이죠. 일반 채권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배당 순위를 기억하는데 여기 3순위하고 6순위가 좀 기억하기 힘들다고는 빼세요. 지금까지 요거와 관련된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대부분 배당 순위 문제, 벌써 배당 순위 문제가 2번인가 3번 나왔었는데 대부분 3순위, 6순위를 빼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빼고 기억해도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배당 순위를 정할 때는 이걸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를 보죠. 경매 절차. 자, 일단은 경매, 저 절차를 한번, 칠판에다 한번 써보면서 할까요? 자, 일단 경매 신청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요약집에 있는 거 봐도 됩니다. 자, 경매 신청을 한다. 경매 신청할 때 뭐 낸다 그랬어요? 경매 비용을 예납한다 그랬죠? 예납, 미리 낸다 그랬죠? 경매 비용을 미리 낸다. 자, 그러면 경매 비용 원래 누가 내는 거야, 이게? 누가 부담하는 거? 일단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죠? 목적물이 팔리면 그 목적물 팔린 금액에서 대금, 즉 비용이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 경매 비용을 누가 지금 내는 거예요? 채권자가, 즉 경매 신청한 되는 거죠. 왜 낸다 그랬어요? 중간에 목적물이 팔리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즉 경매가 취소되거나 취하되는 걸 대비해서. 자, 취소는 법원에서 직권을 없애는 거고, 취하는 뭐라 그랬어요? 취하는 스스로 신청자가 어떻게 돼요? 걷어들이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배우셨죠? 등기 취하라는 거 아마 배웠을 겁니다. 아마 용어는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경매를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도 까먹고 있죠, 지금. 자, 언제까지? 왜 저기 잘 정답까지 얘기했다가 또 바꿔요, 바꾸기는. 지금 정답 얘기했다가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대금 완납 전까지. 자, 대금 완납 전까지 할 수 있다. 자, 대금 완납되는 순간에 소유권이 취득하죠? 그러니까 대금 완납 전까지 경매를 취할 수 있는데, 다만 채권가나 차순위가 있다면 이 사람이 뭘 받으라 그랬어요? 예, 동의서를 받으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매가 취하되면 목적물이 안 팔리죠? 그럼 지금까지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 미리 어떻게 한다? 채권자가 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팔리면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매 실적할 때 미등기 건물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죠.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된다.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형식적 심리로서 한다 그랬고요. 결정하게 되면 채무자에 어떻게 한다? 송달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뭘 한다? 등기를 한다 그랬죠. 자, 촉탁으로서 등기하죠. 자, 그러면 이때 등기된 시점이거나 송달된 시점 둘 중에 빠른 시점에서 어떤 효력이 발생되겠어요?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 누가 압류한 거예요? 그렇죠. 채권자가 압류했죠. 자, 법원이 대신 압류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주체자는 누구예요? 채권자죠. 자,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온다? 압류. 네, 압류 채권자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 압류 채권자는 뭐라 그랬었어요? 압류 채권자는 예, 누굴 얘기하는 거? 경매 신청자를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한다 그랬죠. 결정해서 그 다음에 공고한다. 자,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는데 이때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까지 잡는다 그랬어요? 첫 매각기일 전으로 잡는다 그랬죠. 이 배당 요구의 종기는 압류력이 발생되고 나서 7일 이내 종기를 갖다가 잡아줍니다. 7일 이내에 잡아주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잡는다? 첫 매각기일 전으로 잡는다. 근데 첫 매각기일 며칠 전이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첫 매각기일 전에 뭐를 잡는다 그랬어요? 배당 요구의 종기를 잡아준다 그랬죠? 그럼 첫 매각기일 전이 아니고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 그렇죠.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간단하죠? 자,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한다?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권리자가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권리자가 있다 그랬죠? 이때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뭘 갖고 기준 잡으랬어요? 예, 등기 갖고 기준 잡으랬죠?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고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요거만 가지고 여러분이 기준 잡으면 된다. 자, 임차권 등기권자 배당 요구 안 해도 되죠? 자, 최우선 배제 받을 사람 배당 요구 해야 되죠. 자, 왜? 최우선 받을 사람 왜 배당 요구 해야 돼요? 등기가 안 됐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 등기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기를 해서 결정해서 공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매각 준비 들어가죠. 매각 준비 들어간다. 이때 매각 준비 들어가면서 이제 현황 조사서라든가 감정 평가서 이런 거 이제 준비를 하죠. 이걸 갖다가 매각기일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민사과에 비치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매각 준비하면서 뭐 한다? 최저 매각 가격을 선정한다 그랬죠. 가격을 선정한다. 최소한 이 정도 팔아야 된다는 최저 매각 가격을 선정한다 그랬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을 선정한 뒤에, 결정한 뒤에 이제 법원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랬죠.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한다? 요 압류 채권자에까지 돌아갈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그랬죠. 압류 채권자에까지 돌아갈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경매를 취소한다 그랬죠. 다만 이 압류 채권자가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대로 팔리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그 가격대로 사겠다는 약속을 하고 보증금을 공탁한다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경매가 일단 진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그 가격대로 팔리지 않았다면 이 압류 채권은 직접 사죠. 주로 누가 많이 한다 그랬어요? 금융기관이 많이 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렇게 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뭐라 그런다? 예, 비업무용 부동산. 비사업용이 아니고 비업무용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용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끔씩 세법과 중개사법 헷갈리는 경우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최저 매각 정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구분해 보시고 매각 준비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매각 기일과 그 다음에 또 매각 결정기일, 매각 결정기일 있죠. 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하게 되죠. 자, 매각기는 판날이고 매각 결정은 뭐라 했어요? 파느냐 마느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날이라 했죠. 이거는 이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알게 됐죠. 이제 매수는 준비 끝나면서 어떻게 한다? 이제 매각기일이 돌아오죠. 매각기일이 돌아오는데, 자, 파는 방법 뭐 있었죠? 입찰 방법 뭐 있었어요?
입찰 방법은 세 가지가 있더라. 뭐 있었죠? 길 입찰, 길 입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기간 입찰이 있었죠? 기간 입찰. 그 다음에 또 하나, 호가 경매 있었죠? 불러서 하는 호가 경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자, 매각기일 날, 자, 입찰표 작성해서, 자,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매수청. 자, 매수 신청, 뭐 한다? 보증금을 낸다 했죠. 입찰표 작성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금을 이제 내야 되는데, 이 매수 신청 보증금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예, 자, 최저 매각 가격의 얼마다? 예, 10%. 이렇게 되죠. 자, 최저 매각 10%를 내고, 이제 이거와 이거를 두 개를 이제 입찰 봉투에 넣어서 넣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사람 뭘로? 최고가 매수신고로 선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차순위 매수신고 하죠. 차순위 매수신고는 어떻게 돼요? 차순위 매수신고는, 자, 자격 있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써낸 금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보다 어떻게 돼요?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초과라 그랬죠.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차순위까지 뽑았습니다. 그러면 최고가하고 차순위는 보증금 돌려주지 않죠. 그리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보증 반환 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매각기일 날 하는 부분이었고, 자, 이제 매각 결정기로 들어오죠. 자, 매각 결정기일이 돌아옵니다. 자, 매각 결정기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파느냐 마느냐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정하는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용어로, 실무 용어로 뭐라 한다? 매각 허부를 결정한다 그랬죠. 매각 허부 결정 이렇게 표현하고, 매각 허부 결정일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어요. 매각이 허가와 뭐예요? 거부, 불허가죠? 자, 그러면 매각이 불허가 되는 경우, 거부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 만약에 들어갔다면, 걸렸다면 매각이 불허가 되죠? 자, 그러면 또 매각이 거부되는 경우 있다? 농지.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가지고 제출해줘야지면 되죠? 자, 농지증을 언제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나요? 매각 결정기일, 예, 요까지 매각 결정기일까지, 그렇죠? 매각 결정기일까지 일단 농지증 발급받아서 제출해줘야지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때까지 제출 안 하면 매각이 거부된다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매각이 허가되죠. 매각 허가에 대한, 자, 매각 허가에 대한 뭘 할 수 있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때 즉시란 며칠이라 그랬어요? 7일이라 그랬죠. 날짜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7일 이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항고 보증금이 있었죠. 항고 보증금이 있었는데, 항고 보증금 얼마다? 매각 대금의 10%. 매각 대금의 얼마? 1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매수 신청 보증금 얼마고, 최저 매각가의 10%고, 자, 그 다음에 또 항고 보증금은요, 매각 대금의 10%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증금을 제출하는, 공탁하는데,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에 기각되면 어떻게 돼요? 기각되면 일단 보증금 회수할 수 없죠. 자, 그러나 나머지 이해관계인이 기각되면 어떻게 합니다? 회수할 수 있죠. 그러나 뭐 빼고 준다 그랬어요? 이자. 중단됐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매각 허가가 어떻게 된다? 확정이 됩니다. 자, 언제 확정된다? 일단 항고가 없다면 항고가 없다면, 자, 항고가 없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며칠 기다려야 돼요? 예, 7일 일단 기다려봐야죠. 기다려서 항고가 없다면, 그 다음에 또 항고가 어떻게 된다면, 항고가 기각된다면, 이때는 매각허가 확정된다. 매각 확정되면서 이제는 신고인이라는 꼬리표가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떤 용어가 나온다? 매수인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그랬죠. 매수인, 이제부터는 얘한테 팔겠다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고인이 아닌 매수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한테 대금 지급 기한을 주죠. 자, 조심할 것,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뭐가 아니다? 기일이 아니다. 벌써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었습니다. 기일이 아니고 뭐예요? 기한. 자,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자, 8월 31일까지 내라. 이게 기한이죠? 그러면 8월 25일 날 냈다면 낸 순간에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돈 못 내면 어떻게 한다? 이제 재매각 들어가죠. 자, 재매각과 그 다음에 뭐 있었다? 세매각 있었죠. 세매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재매각은
팔렸다가 다시 파는 거고, 그래서 다시 판다 그래서 제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했을 때? 대금을 어떻게 했을 때? 미납됐을 때. 이때는 대금 미납시 일단은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즉, 저감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근데 세매각은 다시 두 개죠? 어떻게? 매각, 이건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린 상태에서 새로 판다 그래서 세매각이라고 합니다. 매각이 어떻게 됐을 때? 불허가 됐을 때. 불허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면? 유찰되게 되면 이렇게 됐죠. 자, 이때 매각 불허가는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저감되지 않는다. 유찰은요? 저감된다 그랬어요. 몇 프로 정도 저감된다 그랬어요? 10%, 20% 정도 저감된다 그랬죠. 뭐 공부할 때는 그냥 20%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저감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대금 미납시 저감 안 깎아주고 매각 불허가 시 요거는 안 깎아준다. 요 두 가지 안 깎아준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 물건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깎아줘도 팔린다 그랬죠. 그러나 얘는 깎아줘야지만 팔리겠죠. 그래서 깎아준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전의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시험 문제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이렇게 안 나와요. 저감된다 이런 소리도 안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종전의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종전의 최저 매각 가격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자, 이제 대금 지급 기한 나서 대금이 어떻게 돼요? 대금 지급이 되면 이제 배당 기일을 지정해서 어떻게 한다? 실시한다 그랬죠? 배당 기일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들어가면서 인도명령 신청하죠?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인도명령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대금 완납일로부터 언제까지? 6월 이내죠. 6월. 자,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제는 인도명령 신청 못하죠? 이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특혜를 거부한 거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인도명 신청 못합니다. 그래서 대금 완납일부터 6월 이내. 이때 채무자, 소유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 점유자한테 할 수 있는데 다만 누구는 못해요? 예, 대항력 있는 임차는 못하죠. 대항력 있는 권리자에게는 일단 못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매 부분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되는데, 자, 이와 관련된 문제 풀면서 문제 가능하면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소화된다면 경매 문제는 거의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늘 얘기했지만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조문이 한 220개 조문 됩니다. 220개 조문을 여기다 다 강의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민사집행법에 있는 내용을 절차로 설명하는 거지만, 거기서 뜬금없이 제가 강의하지 않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 범위 내에서 공부하면 거의 다 이제 풀릴 수 있어요. 자, 53번도죠. 53번부터 아마 풀 겁니다, 아마. 자, 부동산 경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임의경매는 집행권에 의한 집행권은 나오면 바로 틀려버리죠. 자, 집행권은 하면 무슨 경매? 강제경매. 그럼 임의경매는 뭐가 나와야 돼요? 담보권 나와야지만 되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용어가 나오면 임의경매 되죠. 자, 집행권은 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적인 문서를 집행권이라 한다라고 했었고요. 집행권은 어떻게 돼요? 확정된 이행 판결문, 가집행 선고 판결, 지급명령 이런 것들이죠. 자, 강제경매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체면 선결되는 경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예견되지 않은 경매냐?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예견되지 않은 경매라고 그러고, 자, 담보권 실행할 경우에는요 예견된 경매라고 그래요. 왜냐? 간단해요. 이 채무를, 자, 저당권 설정해놓고 채무를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경매 바로 들어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예견된 경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54번 보죠. 자, 부동산 경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경매는 강제 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구분된다. 예, 부동산 경매는 두 개로 구분되죠. 자, 강제 경매는 뭐에 의한 경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고, 자, 그 다음에 또 담보권 실행 경매, 즉 임의 경매는요, 저당권, 전세권이나 이런 담보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환가권 있죠.
그 환급권은 경매 신청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의한 경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에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 기일의 입찰 및 개찰하기에는 기일입찰 또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 기간 이내에 입찰하기 위하여 매각 기일에 개찰하는 기간 입찰 두 가지 방법으로 집행법원에 정하는 매각 방법에 따른다. 자, 지금 입찰 방법이 어떻게 된다? 세 가지가 있었죠?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죠. 기일 입찰은 날을 잡아서 하는 거라 그랬고요. 자, 여기는 하나 더 추가한다면 1기일 2회 입찰제가 있다 그랬죠? 자, 1기일 2회 입찰제, 하루에 2번 하는 입찰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도만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입찰은 일주일 이상 1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 기간 안에 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그 기간 안에 하는 것을 기간 입찰을 한다. 이거는 뭘로도 할 수 있다? 우편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했었죠. 자, 이 기간 입찰은요. 자, 그러면 호가 경매가 있었어요. 호가 경매는 기일, 날을 잡아서 하는 건데요. 이것도 기간이 아니고 날을 잡아서 하는 기일입니다. 대신 이거 써내는 게 아니고 뭐 한다 그랬어요? 불러서 하는 거랬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한다. 자, 기일 입찰에서는 맨 처음 보증 제공은 금전 또는 자기합수표 외에 지급 보증 위탁 계약 문서로도 할 수 있다. 아마 제가 강의 거의 안 했을걸요? 지급 보증 위탁 계약 문서. 자, 이게 뭐냐면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경매 보증보험입니다. 경매 보증보험으로서 뭐냐면 계약금을 뭘로 하냐?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떼와요. 보증서를 떼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계약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뒤에 계약금을 직접 지불을 하죠.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약금을. 그러니까 자,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떼와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 경매할 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하겠다. 나 돈을 갖다 내면서 계약금을 한꺼번에 내겠다. 근데 이거 한 1년 상품도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못 들어봤죠? 경매 보증 받는 거 못 들어보셨죠? 한 1년, 2년 하다가 보증보험에서 슬쩍 빼버렸어요. 상품을. 왜 뺐을까요? 네, 그럼 손해가 났으니까 빼겠죠?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진 거예요. 나중에 낙찰받아서 대금 이렇게 할 때는 대금 주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만약에, 계약금이 날아가는 경우 있죠? 포기하거나. 그럴 때는 들고 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증보험에서 어떻게 돼요? 보증보험 회사에서 법원으로 뭐 내줘야 돼요? 계약금 내줘야죠. 계약금 내가 보증이라기보다 연대보증해 주는 거죠? 계약금 내가 주겠다고 어디서 보증해 준 거예요?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해 준 거죠? 그러니까, 자, 낙찰자가 만약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럼 누가 내야 돼요, 이거를? 왜? 보증보험에서 내고, 보증보험에서 다시 또 구상권 행사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법원에 계약금은 내긴 내야 되는데, 나중에 구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일단은 상품을 좀 없앴는데, 어쨌든 이걸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품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에는 이런 금전 자기합수표에 이런 보증보험 회사에서 나오는 그걸로도 계약금을 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자, 공유자 및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은 매각일까지 보증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에 같은 가격으로 자,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했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우선 매수 신고 제도죠? 네, 맞는 내용이고. 자, 55번. 개업공개서가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압류차권, 가압류차권은 원칙적으로 경매 종결 시 소멸된다. 맞는 내용? 왜요? 이게 뭐죠? 그렇죠. 말소기준 권리죠. 말소기준 권리만 정확히 이해하면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압류차권, 가압류차권은 당연히 경매가 되면서 일단 소멸되면서 이게 맨 앞에 있다면 뭐가 되는 거?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저당권 담보가 된 권리는 설정 선후에 관계없이 경매 종결 시 언제나 소멸한다. 예, 얘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언제나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소멸하는 거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이건 여러분 민법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자, 송달됐거나 등기된 시점 대부분 송달보다 뭐가 빠르냐면 등기가 빨라요.
보통 이제 촉탁, 송달하면서 뭐 촉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법원에서는 경매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하면서 거의 그날 법원에 뭘 하냐면 촉탁을 해요. 촉탁을 하면 대부분 뭐가 빠르냐면 어떤 등기에 문제가 등기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등기가 좀 빨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얘가 빠른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얘가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대부분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경매 개시등기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 설정되면 이거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있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거로 소멸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못하더라도 매거로 소멸되지 않는다. 자, 압류채권자가 뭐예요? 압류채권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경매 신청자가 있고 압류채권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압류채권자가 있고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저당권이 있죠? 자, 저당권이 있고 그 밑에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압류채권자, 즉 경매 신청자인 거예요. 그 이때 이 우선하는 이 권리는 저당권이 앞에 있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지금 그 뜻이죠. 지금 그 문장이 이게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당연히 이게 뭐가 저당권이 뭐가 되는 거? 말소 기준권리. 압류채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이 항상 기준은 뭘로 잡는다? 말소 기준권리 갖고 기준 잡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옛날에. 자, 그 다음에 5번에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인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 맞는 내용. 자, 이때 임차권, 대항력 있는, 이때 대항력 있는, 이게 무슨 뜻? 그렇죠.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뒤로 56번 보겠습니다. 뭐 문제 별로 안 되니까 거의 다 풀 거예요. 자, 다음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내용이다. 틀린 것은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뭐예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죠. 소멸하는 부분이죠. 2번 전세권은 배당 요구한 경우에 하나여 소멸한다. 자, 일단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틀려요. 자, 요것도 틀린 문구입니다. 자, 여기다 해야 되겠다. 저까지가 이거. 자, 보죠. 지금 저당권이 앞에 있고 뒤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밑에 있죠? 그럼 이게 뭐가 말소기준 권리인데 이 전세권은 배당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저당권 위에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다. 아니면 말소기준 권리 위 있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선순위 권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배당 요구 소멸된다고 했죠? 자, 요때는 어떻게 된다? 요때는 배당 요구 하면 소멸되고 배당 요구 안 하면 예, 인수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이 전세권은 배당 요구 안 했습니다. 배당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배당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세권은 뭐예요? 등기돼 있죠? 등기된 권리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쓸데없이, 이게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쓸데없이 배당 요구를 하면 일단 얘가 이제 물권적 성질을 띠면서 이제 소멸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얘가 말소기준 권리 돼버려요. 얘가 말소기준 권리 되면서 이게 아닌 얘가 말소기준 권리 됩니다. 그 사이에 만약에 다른 권리자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려요. 전세권 때문에. 자, 이제 실무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자, 요건까지만 알아두세요. 뭐, 실무상, 그까지는 얘가 말소기준 된다, 이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일단 시험 문제는 전세권은 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하면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배당 요구 안 해도 얘는 어떻게 돼요?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만약에 배당 요구 안 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 못 받았어요, 상황이. 다 못 받은 상황이라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된다? 배당 요구 안 했다면 인수되는 거죠. 배당 요구 했다면 못 받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는 걸 보면 됩니다.
어쨌든 2번은 틀렸어요. 왜 틀렸다? 선순위면 소멸하죠. 자, 선순위면 요구한 소멸하고, 요구 안 하면 소멸 안 합니다. 후순위라면 배당 요구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죠. 자, 3번에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감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한다.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말소기준 권리 밑에 있다는 얘기죠. 즉 저당권, 압류채권, 감류채권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4번에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변제할 책임 있죠. 자, 이거 아마 제가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아마. 자, 매수인과 그 다음에 유치권자 부분이 있었죠. 자, 매수인은 자, 일단 유치권자부터 보죠.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 책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나 냈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최선순위로 설정된 경우 이는 경매 종결 시 소멸되지 않는다. 보전 가등기는요, 이건 맨 앞에 있죠. 자, 가등기 담보가등기는 담보물권적 성질이기 때문에 소멸되지만 보전 가등기는 담보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있다면 인수되는 거죠. 그 다음에 57번 다음 중 경매 관련 권리 분석을 설명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에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라더라도 경매 종결 시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경매 기입 등기, 경매 등기 전이죠. 대항 요건을 갖췄죠. 그러나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그 뒤에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죠. 상황 판단해보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말소기준 권리다 뒤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소멸되지 않는다 들렸죠. 소멸된다가 맞는 거죠. 자, 이번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종결 시 말소 촉탁 대상이 되므로 언제나 소멸한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경매가 끝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없어지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선순위 저당 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대변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까 소액일 때는 대변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 그랬죠? 의외로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왜 의외로 많냐면, 자, 맨 앞에 말소기준 권리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게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 선순위 저당권자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 있는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500만 원짜리가 뭐가 되는 거? 말소기준 권리가 돼버리죠? 그거를 갖다 대신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거는. 자, 그런 경우 때문에 항상 대변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가.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했을 뿐이고 변제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유치권과 법정 상관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항상 인수된다 그랬죠. 자, 58번 보죠. 다음 중 경매 종결 시 소멸하는 권리를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자, 소멸되는 권리 보죠. 근저당권 소멸되죠. 저당권보다 후순위 전세권 소멸되죠. 말소기준 뒤에 있으니까. 최선순위 압류 등기보다 앞선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최선순위 압류 등기보다, 그러니까 이 압류 등기가 뭐가 되는 거? 말소기준 권리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예,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여기 있죠. 그럼 당연히 이거 인수되죠. 압류 등기보다 후순위의 소유권 이전 보전가 등기. 압류 등기보다 후순위. 압류 등기가 뭐가 되는 거? 말소 기준으로 그 뒤에 있으니까 소멸되죠. 배당 요구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 인수되죠.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 지상권 인수되고요. 감류 등기보다 후순위 임차권. 감류 등기가 뭐가 되는 거?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 뒤니까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법정 지상권 인수되죠. 쉽죠? 경매. 이 정도 면적 풀이해서 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59번 보죠. 다음, 경매 절차와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은. 자, 경매 신청 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해야 하고 담보권 실행 경우를 신청할 경우 담보권 존재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집행력이 전본이 뭐예요? 바로 판결문이라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제출해야 되고, 뭐, 담보권 할 때는요, 담보권 서면을 제출하면 되죠. 이번에 경매 신청으로 인한 압류력은 채무자에게 경매 시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다음에 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 발생한다. 둘 중에 빠른 시점이라고 그랬죠? 송달된 때 또는 등기된 때 둘 중에 빠른 시점. 자, 그러면 또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당연하죠. 자, 왜냐? 취하는 걷어들이면서 없어버린 거죠. 그럼 압류 효력이 존재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소멸되고요.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하는 경우 채무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 만약에 채무가, 차순이 이런 게 있다면 이 사람이 뭘 받으라? 동의 받으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유임을 입증하더라도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없다. 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미등기 건물 아무나 다 등기한 뭡니까? 경매 들어가는 거 아니죠? 건축 허가나 신고가 있는 건물, 즉 합법적인 건물이죠.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가 된 건물에 대해서만, 무허가 건물은 일단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제 60번 한번 보죠. 경매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한 3분의 2는 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보죠. 다음 법원 경매 진행 절차에다 각 과란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가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는 경매 절차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이 절차 머릿속에 외우려고 하면 이거 힘들어요. 그냥 한번 써보세요. 그냥 절차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백지 같은 데 한번 써보시고, 그럴 시간이 있나요? 네, 근데 그게 문제죠. 이제 쭉 써가지고 제가 뭡니까 요약집에 있는 거 있죠? 그처럼 쭉 쓴 다음에 옆에 이거는 요럴 때 뭐하구나, 요때 뭐하구나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 거를 조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공부를 이제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보죠. 그 절차 보죠. 일단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하죠.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자, 경매 신청하고 경매 시 결정하고 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일어나죠. 근데 이제 순서를 보세요. 근데 이제 거기 박스에 있는 거 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제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 절차는 이 순서로 액면기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돼요? 줄여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등기가 없으니까 등기 다음에 뭐 하죠? 예,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이게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자,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한다. 이거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결정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제 매각 준비 들어가죠. 매각 준비 리얼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각 준비 끝나고 난 다음에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를 지정, 공고, 통지하죠. 이거 어디 있나? 예, 리얼에 있죠. 자, 이제 지정, 공고,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한다? 예, 매각길이 돌아오죠. 매각길은 여러분들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매각 실시라고 돼 있죠. 매각 실시. 자, 그 다음에 뭐 있죠? 매각 결정길이 들어오죠. 매각 결정길은 여러분들 교재는 뭐라고 돼 있냐면 매각 허브 결정 절차라고 하죠. 매각 허브 결정 절차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대금 납부 이제 여기까지 과로는 여기까지 끝났구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금 납부 배당 절차 이런 순서로 나가는 거죠. 이게 아마 13회 때인가 기출 문제일 거예요. 오히려 요즘보다 옛날이 경매 문제가 더 어려웠었어요. 그 옛날에 12회, 11회 때가 경매 부분 문제가 더 까다롭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차로 나가는 거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61번 들어가죠?